한국 이술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야구장 한국인 아저씨들이.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 야구장. 수많은 관중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에 관객들의 시선이 전광판으로 집중되며 조용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야구장의 전광판 속에는 다소 남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진 한 외국인 소년이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옆에 엄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진 이 소년은 한국의 야구장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의 소중한 아들과 함께 이곳 한국의 창원에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인 엄마 밀로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삶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는 그리스의 기초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자 몫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원래에는 조금 더 많은 학비를 주고 제가 관심이 있던 간호사로 살아가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는 더는 학비를 도와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서 저보고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현장직 몫으로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부모님 두 분이 허리가 모두 좋지 않아 다니시던 직장에서 전부 은퇴를 하시게 된 상황이라 저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장직 몫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소 거친 그리스의 목수 현장직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여자의 신체와 정신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여자 목수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책임감 있는 몫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러한 신념 하나로 매일 3시간 정도의 잠만 자면서 목수로서의 일과 비즈니스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같은 목수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한국인 목수 아저씨 현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현범 아저씨는 얼핏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꽤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던 중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모든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잠시 가족들과 그리스에 단기적으로 머무르고 계시던 목수 아저씨였습니다. 다른 목수분들은 현장에서 편법을 쓰거나 자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소 거짓의 시공을 하실 때가 많았는데, 현범 아저씨께서는 건설업 특히 목수들은 절대 가슴속에 양심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현범 아저씨께서는 그리스어와 영어 전부 능통했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가치관이 통하는 현범 아저씨에게 목수로서의 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는 단 2년의 시간으로 현범 아저씨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목수들보다는 다소 영향력 있고 이름 있는 실력 좋은 목수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저에게 작업을 제안한 한 남자 고객과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결혼에도 성공하게 되었죠. 처음 현장에서 제가 남자 고객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시던 현범 아저씨께서는 한번 잘해보라며 저와 남자 고객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서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아마도 그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네요. 현범 아저씨께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식 날에도 함께 참석하시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또한 항상 저를 만나게 해준 기적 같은 사람이 바로 현범 아저씨라며 늘 고마워했어요. 또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저는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이렇게나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오면서 제 인생은 조금씩 틀어져만 갔어요. 제가 목수로서 성장하던 사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점점 몸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하셨고, 제가 결혼에 성공하고 임신을 하고 난 뒤부터는 두 분 모두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신세를 져야만 했기 때문이죠. 임신 중이었던 저에게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아프시면서 내야 하는 병원비의 부담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특히 임신하고 있었던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 혼자 벌어주는 월급으로 생활해야만 했는데, 그러한 돈만 가지고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챙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죠. 저는 남편한테 늘 미안하다고 했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부모님의 병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의 마지막 시기에 도달했을 때쯤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딘가 아파서 떠나신 것이 아닌 그저 노화로 인한 이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프기는 했지만 저는 결국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특히 저희 뱃속에 있던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겪고 있던 스트레스가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의 진통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출산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더는 돈이 없다며 일단은 아이만 안전하게 낳으면 되는 것이니 자신이 예약해놓은 저렴한 출산 전문 병원이 있다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배가 너무나 아팠던 저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 그 병원으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다음날 저는 곧바로 남편이 소개해준 출산 전문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저 평범한 병원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뱃속에 아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심각한 배의 진통으로 바로 출산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산을 도와주러 오신 담당 출산 전문 의사분이 중국인이시더군요. 간호사와 모든 관련 인원들은 그리스인 사람들이었기에 의사만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나 진통이 심해서 그저 그 의사분이 하라는 대로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참으며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가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 때쯤 저는 기절하고 말았는데 그때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비명소리가 귀에 들리더군요. 별일이 아니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저는 잠깐 기절해버렸고 의식을 차렸을 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저의 병실로 들어오신 그리스인 간호사분께서는 담당 의사분의 실수로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의 얼굴에 조금 깊은 상처가 나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큰일은 아니니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그 병원은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병원 퇴원 마지막 날 간호사분께서는 저희 아이를 안고 오셨고 얼굴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밴드를 붙여놓았으니 절대 떼지 말고 집에 가서 일주일 뒤 확인해보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겉으로 보아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의 얼굴이 좌우로 넓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상한 마음에 저는 아이의 얼굴에 있던 테이프를 제거해보았고 테이프를 제거한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이의 모습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제 생각보다 너무나 심했던 것도 모자라 아이의 얼굴에도 무언가 이상한 얼굴의 뒤틀림 증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저는 당장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그리스의 다른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제 아이의 얼굴을 보신 의사분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미 얼굴에 있는 상처로 손을 쓸 수 없는 2차 감염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아이의 얼굴이 상처를 중심으로 두 개가 되는 증후군과 후유증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도저히 방법이 없냐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도 했지만 의사분께서는 출산을 담당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무언가 수술 장비를 다루던 중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지금 이미 피부가 전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제가 아이를 낳았던 병원을 가보았지만 이미 그 병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오열하면서 그저 남편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남편은 아무런 편지 한 통 남기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아마도 죄책감이거나 도저히 이러한 얼굴을 가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마음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고 있던 몫을 일도 접고 컴퓨터를 이용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얼굴이 점점 두 개로 나눠지는 아들과 함께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었죠.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에는 한눈에 보아도 얼굴이 두 개처럼 보이는 상처의 후유증이 심각해지면서 얼굴의 근육들이 이상한 이유 때문인지 아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들이 웃는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시간이었죠. 장애인 학교에서도 도저히 이러한 외모를 가진 학생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저 마당에서 혼자 야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저와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아들은 종종 야구공을 저에게 들고와 같이 야구를 하자고 했고 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떠오르면서 아들의 얼굴이 변형되는 것을 막지 못한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얼굴 변형과 그러한 변형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마을 주민분들의 유명세입니다. 얼굴이 2개인 이상한 외모를 가진 남자아이가 마을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면서 저와 아들을 강하게 압박했어요. 아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으나 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어느 날 새벽 저와 아들은 간단한 집만 챙겨 쫓겨나듯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러 갈 때마다 그리스의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제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보여줄 집이 없다면서 저와 아들을 무시하더군요. 그렇게 20시간이 넘게 길거리에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는 도움을 받기 위해 휴대폰의 연락처들을 하나씩 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현범 아저씨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이후 제가 목수일을 그만두면서 완전히 연락이 끊겼었지만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범 아저씨밖에 없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긴 통화음 끝에 아저씨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대화를 시작으로 말을 이어가시던 아저씨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저희 상황을 알리고 오늘 밤만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이유 없는 무례한 부탁을 하게 되었죠.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던 아저씨께서는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면서 주소를 말해달라고 했고 약 30분 뒤 아저씨는 자동차를 타고 저와 아들을 직접 데리러 오셨습니다. 현범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집을 구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면 된다면서 자신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저와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현범 아저씨의 아내분 그리고 한국인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아들은 점점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웃음도 찾고 무언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를 컴퓨터 앞으로 부르더니 마치 그곳에 가고 싶다는 듯 화면을 가리키더군요. 그 화면에는 한국인들이 즐긴다는 한국의 야구장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과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답게 아마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저는 지금은 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일부러 말을 못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현범 아저씨께서 창원이네 창원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왔고 제 아들에게 저곳에 가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현범 아저씨에게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저씨께서는 입에 손을 가져다 대시더니 자기 고향이 창원이라면서 일주일 뒤 당장 저곳에 함께 가자는 여행 계획을 통보하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저씨께서는 그러는 사이 아내분과 한국인 아이들에게도 다음 주에 다 같이 창원집에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저희 아들에게도 다가와 저곳에 함께 가자면서 화면을 가리키시더군요. 아들은 그러한 현범 아저씨의 말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고 약 일주일 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행 비행기에 현범 아저씨네 가족과 함께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시도하는 해외여행에 아직도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컴퓨터 화면으로만 본 야구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막 나더군요. 그리고 힘들게 도착한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또 쾌적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무언가 스마트한 도시 시스템에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죠. 아저씨께서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또 조용히 현범 아저씨의 명령대로 아들과 함께 한국의 쾌적한 기차에 올라타 편안하게 목적지인 창원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창원이라는 도시의 모습에 정말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현범 아저씨는 빨리 경기 시작 전에 야구장으로 가야 된다면서 멀리 있는 택시를 불러 세우더니 경기장이라고 외치시더군요. 아들도 덩달아 한국의 경기장이라는 말을 따라하는 듯 외치면서 너무나 기뻐 보였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야구 경기장은 제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아들과 함께 들어간 경기장은 정말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죠. 야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였지만 그저 이 상황이 재미있고 감격스럽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유 없는 응원을 했고 현범 아저씨도 그런 저와 아들을 흐뭇한 미소로 보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그곳의 수많은 한국인 관객분들이 그 누구도 제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질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히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경기 중간마다 사람들은 제 아들에게 말을 걸며 맛있는 먹거리만을 쥐어줄 뿐이었죠.
그러던 중 현범 아저씨께서 뜬금없이 저희 어깨를 두드리시더니 전광판을 바라보라고 하시더군요. 큰 야구장의 전광판 안에는 저와 현범 아저씨, 그리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진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자세히는 몰라서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야구장의 모든 한국인분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시면서 저와 아들에게 힘을 내라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아들을 피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이 피부로도 느껴졌거든요. 그날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바로 그날 밤 현범 아저씨에게 이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창원에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잘 생각했다면서 하던 사업도 여기서 다시 해보자며 저를 도와주셨고 지금은 그러한 감동적인 날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네요. 지금 저는 창원에서 작은 쇼핑몰 물품들을 팔면서 행복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매 시즌 열리는 창원의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죠. 아마 그날 현범 아저씨의 도움과 한국 관객분들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창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도 그리고 온전히 아들의 외모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부디 아이가 한국에서 상처받는 일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